안녕하십니까. 서울예제대학교 정차숙 초빙교수입니다.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노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제시한 설득 심리 법칙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바로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목차는 총 5가지로 정의부터 방어 전략까지 배웠습니다. 상호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베푼 대로 그것을 다시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법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면 나도 이제 호의로 갚는 거고요.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양보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상호적으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명칭을 따서 상호성의 법칙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상호성의 법칙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2가지, 학습 그리고 사회적인 평가 때문에 그런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3번째는 특성에서 이 상호성의 법칙은 일단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그리고 원치 않는 호의를 통해서도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불공평한 그런 교환을 초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설득법을 살펴봤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설득법 가운데 일단 미리 먼저 상대방한테 베풀어요. 뭔가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뭔가 빚진 듯한 느낌을 갖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을 요구하는 설득 전략이 있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이것은 미리 주기 전략이었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일보 후퇴, 이보 전진 전략이라고 해서 먼저 양보를 해서 상대방도 양보하게 함으로써 설득하는 그런 전략을 배웠고, 또 하위 기법으로 면전의 문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방어 전략을 배웠어요. 누가 이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설득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호의와 술책을 구분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역시 이 설득 심리 법칙을 배우는데, 이제 2번째 시간으로 일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총 6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관성의 법칙이 무엇인지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관성의 법칙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원인 2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관성이 시작되는, 활성화되는 것인 바로 그 근원, 개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 4가지. 자발성, 공식화, 노력, 책임을 배워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설득법 2개. 문전 걸치기 기법과 믿기 기법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방어 전략입니다. 그래서 누가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설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전략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수업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첫 번째, 이게 일관성의 법칙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듣고 일관성 법칙의 정의라던가 근원, 방어 전략, 이런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 이것이 2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목적은 하위의 세부 기법들, 즉 믿기 기법이라던가 또는 문전 걸치기 기법, 이런 기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타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3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번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일관성의 법칙의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관성의 법칙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 이것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으실 때 꼭 머릿속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그래야 학습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일관성의 법칙이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과 일관되게 혹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려는 법칙. 네, 여기까지요.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일관성의 법칙. 여기서 이 일관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관성이 뭔 뜻이죠?
일관성. 네, 일관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한결같은 성질 또는 동일한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단어음이 그대로예요. 일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과거에 했던 행동, 그것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해오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이 행동을 동일하게 계속 하거나 아니면 그게 힘들면 적어도 남한테 이렇게 일관되어 보이게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설득 심리 법칙을 이것을 일관성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일관성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 이름 그대로 따서 일관성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입장을 딱 취했어요. 그러면 내가 내린 이러한 결정이나 이 입장에 일치되게 행동해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사람들은 받아요. 심리적인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은 그 결정에 맞춰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유사한 그런 감정을 갖고 일관된 행동을 하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일관성의 법칙은 내가 일관되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러한 일관성의 법칙의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법칙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편리성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사회적인 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통 건전한 일관성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뭔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저 빈대 같은 사람, 저 우유부단한 사람, 박쥐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굉장히 강직한 좋은 일관성을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올곧은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 일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좋은 사회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관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이것은 숙주나물이에요. 숙주나물은 이 녹두 씨앗을 이렇게 발화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무쳐서 먹는 그런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녹두를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그것을 이제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는데, 그럼 녹두를 이용했으면 녹두나물이라고 불러야지. 왜 이것을 숙주나물이라고 부를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녹두를 이용했으니까 녹두나물이라고 불러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녹두나물이라고 안 불러요. 왜 그럴까요? 이건 워낙 이제 상식이어서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추측해 보세요. 왜 녹두를 이용했는데 녹두나물이라고 안 부르고 숙주나물이라고 부를까? 왜 그럴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그건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이 사람은 조선 정기의 정치가이자 언어학자였던 신숙주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따서 숙주나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의 유래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양대군, 이 세조는 자기의 조카인 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죠. 이에 대해서 당시의 사육신 등은 하늘 아래 2명의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펼쳤고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박팽년, 하위지, 성삼문, 유흥부, 유성원 이런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신이다, 절개가 있다. 단종만 일관되게 모시려고 하는 아주 지조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반면에 신숙주, 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난을 했는데 일단 신숙주는 세종대왕에게 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단종을 보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숙주는 변절을 했어요. 단종을 모시다가 취향대금 편에 가담을 했죠. 근데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가담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단종, 금성대군 이런 사람들을 처형해야 된다. 적극 주장을 하고 결국 그것을 관철시켰죠. 그리고 남이 옥사 때도 그의 죽음에 굉장히 크게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종을 모시다가 나중에 세조를 모시고 이렇게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 신숙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하게 비난을 하고 지탄을 했었습니다. 숙주나물, 이것은 이렇게 음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이렇게 쉰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상하게 돼요.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신숙주의 모습과 같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숙주의 이름을 따가지고 숙주나물 이렇게 부르고 계속해서 신숙주를 비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숙주나물의 유래에 대해서 말하는 SBS 생방송 투데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숙주나물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녹두나물이라고 안 하고 숙주나물이라고 그러죠? 참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녹두나물을 숙주나물이라 부르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1900년대 조리사인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에는 이렇게 표시돼 있다. 신숙주가 세조 때 그 사육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육신을 처형한 장본인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숙주나물이 잘 씌어지니까 변절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였다, 이런 유래인데요. 숙주나물이 아무래도 나물 형태로는 잘 씌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콩나물에 비해서 덜 좋아했거든요. 자, 여기 신숙주가 죽은 해는 1457년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500년이 훨씬 넘은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신숙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 숙주나물을 통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우리 사회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만 사육신과 같이 일관성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편리성 때문입니다. 이 일관성의 법칙은요, 의사결정의 지름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또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 또 이런 식의 의사결정의 지름길들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것이 굉장히 타당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 그 사건 이런 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다 일일이 수집을 하고요. 또 그것을 읽고 분석하고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도 부족하고 시간이나 에너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딱 직면하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했었지 하고 반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일관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아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정리하면 이 일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아주 빨리 내려주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일관성의 법칙의 근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관성,
이것이 시작하는 것, 그 힘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로 개입입니다. 여기서부터 일관성의 법칙이 작동을 하게 돼요. 개입. 개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정을 딱 정립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그때 내린 결정, 그때 딱 정한 그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갖게 되고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부탁을 했을 때 흔쾌히 그것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작은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들어주는 거, 이것은 일종의 개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더 큰 부탁을 해도 이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결국 그것까지도 들어주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부탁이라도 그냥 흔쾌히 들어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개입하면 일관성의 법칙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개입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이나 카페 이런 데서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를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잠깐 뭐 화장실을 간다던가 아니면 다시 또 뭐 주문하려고 한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비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노트북이라던가 기중품을 이렇게 놔두고 가면 분실될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분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리 비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이런 거 분실을 막기 위해서 카페에서 잠깐 자리 비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 노트북, 기중품 이런 걸 이렇게 챙겨서 가는 친구들도 있으시죠. 또 어떤 친구들은 K 양심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은 훔쳐가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믿고 그냥 두고 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 비슷한 실험을 이제 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강 고수부지에서 실험을 했어요. 기중품, 가방 이런 것들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 한 번은 옆자리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거 좀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자리를 비웠고요. 다른 집단에서는 그런 거 부탁 안 하고 그냥 기중품 두고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 옆자리 사람은 내가 그거 봐주겠습니다라고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개입이죠. 자, 이렇게 개입했을 때 어떠한 행동이 나타나는지 그 결과에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EBS 다큐프라임 자료이고요. 두 개의 실험 중에서 옆자리 사람한테 부탁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해서 제가 편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재원이와 엄마가 함께 화장실에 간 사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다가오는군요. 실험을 위해 등장한 가짜 도둑입니다. 슬그머니 눈치를 살피더니 이런 재원이네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물을 안 갖고 왔다. 우리 매점 갔다 왔다. 저기요, 죄송한데 우리 매점도 갔다 왔으니까 뭐 잠시 좀. 매점. 별게 아닙니다. 그냥 가방 좀 봐달라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부탁하는 거죠. 잠시 후 다시 도둑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태연하게 주변을 살피다가 빈자리에 가서 재원이네 가방을 쓱 집어듭니다. 그 순간 주인 있는데요? 이거 주인이세요? 아니요, 네, 어디 가시면 어떡해요? 저기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남자.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도둑을 잡기 위해 뛰어갑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 가방을 되찾아왔습니다. 기분이 얼떨떨하고요. 네, 조금 몰랐어요, 전혀. 네, 이런 실험인 줄 몰랐어요. 뛰는 폼도 이상했는데. 그는 왜 도둑을 잡으러 달려간 것일까요? 부탁을 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수긍을 했잖아요. 부탁한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서 이거 좀 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흔쾌히 네,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개입이죠. 일단 개입을 하니까 바로 일관성의 법칙이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개입에 맞게 그 도둑을 쫓아가고 가방을 되찾아오는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일관성의 법칙이 시작되고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개입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즉, 개입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향후에 더 일관되게 행동하게 만드는 데는 크게 네 가지, 즉 자발성, 공식화, 노력, 책임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이 되게 되면 사람들은 일단 개입하면 더 일관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보겠고요. 먼저 첫 번째 자발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성. 우리가 뭔가에 개입을 할 때 그게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자의적으로 한 것이면 사람들은 더욱더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어떤 협박이나 폭력, 강요에 의해서 어떤 일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어떤 일을 개입을 했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개입했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면 더 효과적이에요. 왜 기록이 효과적이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자발적으로 개입을 했음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나중에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확실한 증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이 효과적인 거고 두 번째는 쓴 대로 행하려는 그 일관성의 법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이렇게 썼으면 그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데 사실 이 방식은 이제 광고나 마케팅 이런 데서 아주 활발하게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고가의 제품을 판매할 때나 또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고액의 보험 이런 것들을 판매할 때 보통 소비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걸 자기가 썼기 때문에 쉽게 이 거래를 파기하지 않게 됩니다. 쓴 대로 행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기록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무튼 뭔가에게 개입할 때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향후에 아주 일관된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자발성, 이것이 첫 번째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으로는 공식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에 개입한 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입장을 취했다. 이것을 남들이 다 알게 되면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내렸던 그 입장이나 결정 이것을 상당히 충실하게 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걸 다 알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일관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문희상 정치인 이야기입니다. 문희상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냐면 하루 평균 약 5컵 정도를 피웠어요. 평균이니까 어쩔 때는 더 많이 피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쪽에서는 문희상은 골초다 이렇게까지 불렸어요. 그런데 지난 2002년 1월 달에 문희상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고작 단순한 감기였는데
무려 일주일을 집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서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앓고 나면서 이거 아무래도 내가 이참에 담배를 끊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이제 좀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안면에 화색이 돌더니 온 동네방네 우리 남편이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고를 너무 이렇게 크게 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이 신문 정치면에 가십 기사로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문에까지 딱 이제 실리게 되니까 담배를 끊었다는 이 자신의 이미지를 지켜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문희상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표를 세우셨으면 이것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이것을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이런 데 올리고 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널리 알리세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은 이걸 지켜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에 맞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게 돼서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입에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 그 기울인 노력에 비례해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를 갖게 되고요. 또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나아가서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연구로 사회심리학자인 엘리엇 아론슨과 저드슨 밀즈의 1959년 연구를 들겠습니다. 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가설이냐면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후에 어떤 일을 성취를 하게 되면 그냥 쉽게 그 일을 성취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할 거다.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할 거다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이들은 주로 대학교 동아리에 이 신입생 환영 의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학교에 딱 입학을 하셔가지고 1학년일 때 이제 동아리에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동아리는 그냥 그 원서만 쓰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동아리가 있었던 데에 비해서 어떤 동아리는 서류 전형, 면접 이런 것들을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는 동아리가 있었을 거예요. 두 동아리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동아리를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또 열심히 활동을 하셨나요? 쉽게 들어간 동아리보다는 어렵게 들어간 동아리가 그러지 않으셨나요? 바로 그와 유사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이들은 이 대학교 동아리 들어가는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동아리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영의식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아리가 있었고, 어떤 동아리는 굉장히 쉽게 이렇게 들어가는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 동아리의 이제 학생들을 이제 조사해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동아리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자신의 동아리를 더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만족감이나 충성도도 높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그런 태도와 일관된 행동을 보이나 이걸 이제 조사해 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들어간 동아리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일관된 행동을 보였겠어요? 아니면 어렵게 들어간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와 일관된 행동을 보였겠어요? 바로 어렵게 동아리에 들어간 학생들이 이 동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기고 충성심이나 만족도도 높았고요. 그리고 일관된 행동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대학교 입시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A라는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야지 하고 원서를 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편입 준비를 해가지고 힘들게 고생을 해가지고 다시 이듬해에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학생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대충 다니겠어요? 아니면은 열심히 잘 다니겠어요? 그쵸? 열심히 잘 다니겠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일관된 행동,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런 대학교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노력을 많이 기울이면요, 그에 비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태도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일관된 행동, 아주 적극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는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 네 번째,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입에 대해서 사람들이 책임을 느끼면요, 아주 일관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어떤 입장을 이제 취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있을 거고, 이 결과에 대한 어떤 의무라던가 임무가 다 나한테 있다면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설득할 때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야. 그 의무, 임무가 나한테 있어. 이렇게 느끼니까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입장과 일치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강한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개입했을 경우, 그러니까 누가 막 협박하고 폭력을 가하고 이래서 이제 타의에 의해서 뭔가에게 개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시켜서 그랬어 이러면서 발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관성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회피를 해요. 막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책임이 나한테 있어야지만 사람들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 마지막은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섯 번째, 이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설득법 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믿기 기법과 문전 걸치기 기법을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문전 걸치기 기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법은 Put in the door 테크닉, 그래서 이 앞머리 글자를 따서 FITD 테크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계적 요청 기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낮은 계단에서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조금씩 높은 계단을 올라가죠. 이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큰 요구사항을 얘기를 해서 설득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마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과 같다 해서 이것을 단계적 요청 기법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해서 이 문전 걸치기 기법이란 건 무엇이냐면, 일단은 처음에 굉장히 작은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서 개입을 유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큰 부탁을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승낙을 얻어내는 설득 기법, 이것을 문전 걸치기 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발을 탁 하고 내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을 탁 닫을 수 있어요? 아니죠. 자칫하면 이 사람 다치고 이러니까 문을 못 닫고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 상대방이 당황하는 그 틈을 타서 이제는 몸통을 집어넣고 머리를 집어넣고 해서 완전히 방 안으로 저 사람은 들어오게 돼요. 바로 이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발이라는 작은 요청을 했다가 점점점 그 수위를 높여서 결국은 몸 전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큰 요청을 해가지고 설득을 해버리는 거, 이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이것을 문전 걸치기 기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과 관련된 실험 하나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사회심리학자인 조나단 프리드먼과 스콧 프레이저의 1966년 연구입니다. 이들은 부자촌이 밀집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험을 전개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변장을 한 다음에 이 부자촌 각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주 터무니없어 보이는 부탁을 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었냐면, 조심해서 운전합시다, 이런 카피가 이제 쓰여 있는 거대한 공공 간판을 각 집의 정원에 그 앞들에다가 이렇게 설치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아주 거대한 공공간판을 좀 설치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요청을 승낙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시겠어요? 아니죠. 네. 이 사회심리학자들의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부자촌의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만과 프레이저는 이 집단을 나눠서 실험을 했는데 한 집단에서는 응답자의 76%가 이 터무니없는 부탁을 승낙을 했습니다. 어떤 집단이었을 것 같나요? 도대체 어떤 집단이었길래 무려 76%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부탁을 승낙을 했을까요? 이 집단은 2주 전에 굉장히 사소한 부탁을 허락한, 즉 개입을 한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의 사람들은 2주 전에 또 다른 자원봉사자로 이렇게 변장한 사람들이 찾아가서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부탁을 했어요. 뭐였냐면 나는 안전운전자입니다. 이런 카피가 쓰여져 있는 스티커를 그 자동차에 좀 부착하고 다녀달라는 그런 작은 부탁. 이것을 받은 집단이었어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작은 아주 사소한 부탁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착하고 다니면 괜찮잖아요. 안전운전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대다수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개입을 하니까 나중에 2주 뒤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정원에다가 거대한 공공간판을 설치하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무려 76%가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스티커 부착, 이건 굉장히 작은 부탁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대한 공공간판 설치, 이건 굉장히 큰 부탁이죠. 이것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났죠. 그 부탁의 수위가. 그렇게 해서 결국 설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전 걸치기 기법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믿기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믿기 기법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기 기법이란 상대방이 수용할 만한 요구사항을 제시해 수능을 이끌어낸 뒤에 요구사항을 바꾸어 바뀐 요구사항 역시 받아들이게끔 하는 기법. 네, 정의 자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기 기법, 이것은 다른 말로 낮은 공 기법 이렇게도 이제 부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단 사람들한테 미끼를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사람들은 미끼를 덥석 물게 돼요. 그건 일종의 개입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끼를 물게 되면 설득자는 이 미끼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 미끼가 없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내렸던 입장 결정과 아주 일관된 행동을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믿기 기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 백화점들은 이렇게 광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 레노마 장갑이 2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메트로시티 머플러가 3만 원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록시땅 선물 세트가 3만 9천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저렴하구나 하면서 이렇게 솔깃하게 되죠. 미끼죠, 미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미끼 상품 때문에 시간을 내서 백화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 미끼 상품들은 그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에 갈 때쯤 되면은 이미 다 팔리고 품절된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백화점에 시간을 내서 갔기 때문에 보통 그냥 나오지 않아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상품을 사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들을 사서 나오게 됩니다. 미끼를 던졌고 우리는 그 미끼를 물었는데 미끼가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일관된 모습,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믿기 기법의 사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믿기 기법을 다른 말로 낮은 공 기법 이렇게 부른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부르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서 계시고 이쪽에 친구가 서 있어요. 근데 친구가
공을 던지는데 이것을 낮게 이렇게 슬쩍 던져주는 거하고 아니면 저 높이 이렇게 높게 던지는 거하고 여러분들은 그 두 방식 중에서 어떤 공을 더 받기가 쉬우신가요? 아무래도 전자죠. 이렇게 낮게 슬쩍 던져주면 우리가 쉽게 그것을 탁 하고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공을 던지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듯이 설득을 시도하면 우리가 덥석 거기에 걸려든다 해서 이제 그걸 따가지고 낮은 공 기법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미용실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미용실 앞을 지나가다가 종종 이런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자, 이 광고 이게 좀 잘 안 보여서 확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파마하고 클리닉 가격이 2만 원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매직은 25,000원, 남성 커트는 5,000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아주 파격적인 세일이죠. 우리는 이러한 광고를 보면은 왠지 좀 이렇게 솔깃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미용실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가운도 입고 목에 수건도 두르고 이제 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사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죠. 미용사가 이제 머리에 물도 뿌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손님은 머리가 너무 손상이 많이 돼가지고 영양을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영양 추가하면 머릿결도 좋아지고 괜찮으니까 머리 하는 김에 그냥 영양도 추가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해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뭔가 조금 떨떠름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미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손님은 머리가 너무 기셔가지고 기장이 추가돼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좀 길다 이렇게 느끼고 있었으면 그쵸 맞아요 하면서 그럼 기장 추가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미용사가 얘기를 하죠. 네, 머리가 워낙 기시고 진짜 비싼 그런 시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만 원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지금 미끼가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미끼가 제거됐지만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을 하나요? 원래 머리 하려고 했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머리를 하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끼 기법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미끼 기법의 방어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막 설득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방어해야 되는지 이 기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어리석은 일관성을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일관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의사결정 내리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일관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일관성은 우리가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해주고요. 또 때로는 이것이 의사결정의 지름길이 되어가지고 아주 빨리 의사결정을 내리게 해주고 또 우리가 삶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관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게 어리석은 일관성인지 아니면 유익한 일관성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구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어리석은 일관성이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했던 대로 그냥 똑같이 기계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였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리석은 일관성을 지향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거부감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관성의 법칙의 덫에 딱 하고 빠지게 되면은요, 순간, 뭔가 이상한데? 뭔가 좀 껄끄러운데? 이런 식의 본능적인 거부감이나 이상함을 느끼게 돼요. 이런 느낌을 딱 받으시면, 이게 어리석은 일관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것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백화점 할인 광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렴한 물건들을 보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 백화점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광고 지면에 있었는데 그런 물건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간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게 바로 어리석은 일관성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거기서 물건을 사지 마시고 그냥 과감하게 백화점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즉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아까도 알고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것을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한 다음에 순수한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그에 맞춰서 이제 행동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 미용실 사례에서 내가 이 미용실 들어오기 전에 여기가 10만 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때도 내가 들어왔을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마음의 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머리를 거기서 안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믿기기법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믿기기법의 방어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기가 제시됐다가 이게 사라졌어요. 이렇게 믿기가 없어져 버리면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버리고 행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이것을 판단해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 주고 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건가? 이 미용실에서 비싸게 머리 하는 거,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고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백화점과 미용실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믿기 기법을 방어하려면 믿기가 없어지면 욕심을 버리고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가 제시한 설득 심리 법칙을 배우고 있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바로 일관성의 법칙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 6개, 정의부터 방어 전략까지 배웠는데 먼저 정의부터 설명을 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 일관성의 법칙의 정의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온 것과 일관되게 또는 그게 힘들면 적어도 남한테 일관되게 보이게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법칙을 일관성의 법칙이다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의 법칙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2개. 뭐였죠? 하나가 사회적인 평가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의사결정의 지름길이 돼요. 그래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한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 일관성이 시작되는 활성화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근원은 개입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이 4개의 조건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사람들은 더욱더 일관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4개의 조건이라는 것은 자발성, 공식화, 노력, 책임이었죠. 그 다음에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한 설득법 2가지를 살펴봤어요. 하나가 문전걸치기 기법, 다른 하나는 뭐였죠? 네, 믿기 기법이었습니다. 낮은 공기법. 그리고 이제 방어 전략을 배웠습니다. 누가 일관성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한다면 일단 우리는 어리석은 일관성을 지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기계적으로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옛날에 했던 대로 의사결정 내리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능적인 그런 거부감에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의도했던 바를 되돌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이 어리석은 일관성을 조금이나마 지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퀴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들을 푸시면서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설득심리 법칙 가운데 다음의 법칙은 무엇인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행동해온 것과 일관되게 또는 일관되게 보이게끔 행동하려고 하는 법칙을 뭐라고 부르죠? 네, 금방 얘기했죠.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효과적인 개입의 조건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성, 노력, 책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죠? 네,
공식화죠. 공식화. 그다음에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수용할 만한 그런 요구사항을 제시를 해요. 그렇게 해서 수능을 이끌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요구사항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진 요구사항 역시 받아들이게끔 하는 설득 기법이 있었는데 이건 뭘까요? 이것은 믿기 기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퀴즈.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개입 상태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 요구사항의 수위를 높여가다가 결국은 커다란 승낙을 얻어내는 설득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네, 이것을 문정걸치기 기법 또는 단계적 요청 기법이라고 부른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수업 시간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설득 심리 법칙을 배우겠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울 내용은 사회적 증거의 법칙 그리고 호감의 법칙입니다. 이러한 설득 심리 법칙의 정의라던가 방어 전략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는 우리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의 설득 심리학 1권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들을 좀 읽어보고 오시면 강의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설득 심리 법칙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학술적인 설득 이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좀 잘 배워놓으시면요. 실제로 설득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는데도 유익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열심히 배우시고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강의에서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